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속에서도 이상하게 저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 하찮은 아이의 절망이 2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제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그저 기분 나쁜 착각일 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 아이 강은정은 이제 겨우 23. 제 딸 지훈이가 살아있었다면 꼭 저 아이 또래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은 20해 전 그 끔찍한 폭우 속에서 제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에게서 딸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망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저 아이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김 집사가 새로운 가정부를 들여야겠다고 보고했을 때도 제 첫마디는 필요 없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낡은 저택의 관리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 서게 된 아이가 강은정이었습니다. 낡을 대로 낡은 운동화, 주눅이 들어 동그랗게 말린 어깨, 세상의 모든 그늘을 다 짊어진 듯한 어두운 얼굴. 저는 첫눈에 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런 나약한 존재가 내뱉는 숨결만으로도 지난 20년간 제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이 오염될 것 같은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대면한 날, 저는 서재의자에 앉아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한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또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고개 들어. 제 말에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에 심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이 집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명심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건 들었다. 동정 따위로 널 들인 게 아니야. 김 집사의 체면을 봐서 딱 한 달 기회를 주는 거다. 그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땐 내 발로 걸어나가야 할 거야. 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미약한지. 저는 혀를 차며 김 집사에게 아이를 데려가라 눈짓했습니다. 제게 열심이란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만이 모든 것을 증명할 뿐이니까요. 김 집사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찬 바람만 불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가녀린 들풀 같았습니다. 저런 아이가 과연 이 거대한 저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아니, 견디게 둘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온 후로 며칠간 저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복도 구석의 작은 먼지, 응접실 테이블의 희미한 얼룩, 정원 화단에 시든 꽃잎 하나까지도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어 저 나약한 존재를 제 공간에서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 아이는 제 날선 지적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그 존재감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소란을 피우거나 실수를 연발했다면 당장 내쫓았을 텐데 저 소리 없는 성실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끼는 난초에 물을 주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잎사귀 하나하나를 닦아주는 모습은 꽤나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제게는 계산된 위선으로 비쳤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생존 방식. 어떻게든 주인의 비위를 맞춰 살아남으려는 비굴한 몸짓. 저는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난초를 그런 식으로 닦으라고 했지? 인맥이 상한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이 집의 모든 물건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이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종적인 태도가 역겨워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 아이의 모든 것이 제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버려야만 했던, 그러나 끝내버리지 못한 나의 나약했던 모습들. 제 서재에는 20회가 넘은 고려청자 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5억 원이라 떠들지만 제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남편이 죽고 회사가 휘청거리고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배신했을 때도 오직 저 청자만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죽은 딸 지훈이의 숨결이 깃든 유일한 흔적이자 제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직접 부드러운 천으로 그 서늘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닦아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매만지듯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제 안의 슬픔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의 손길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 청자는 오직 저만의 성역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 아침, 저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조찬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야 했기에 늘 하던 의식을 치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다 문득 서재에 홀로 남겨진 청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 집사, 내가 오늘 바빠서 그러니 서재 청자 먼지만 가볍게 털어놓게.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젖은 천을 사용해서는 안 되네. 알겠나? 예, 회장님.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그것이 제 생애 가장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철칙을 그날따라 왜 깨고 싶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 아이의 순종적인 태도에 저도 모르게 아주 잠시 경계심을 풀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어와의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만 서재의 청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예정보다 이르게 미팅을 파하고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이유 없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김 집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일이야? 똑바로 말해. 서재에 강은정이가 청소를 하겠다고 들어가서는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김 집사를 밀치다시피 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 발걸음 소리에 놀란 듯 서재 안에서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은정, 저 아이가 감히 제 청자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신당부했건만 먼지를 터는 것을 넘어 아예 들어 올려 젖은 천으로 닦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성욕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고함은 천둥처럼 서재를 울렸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저를 향하는 순간 아이의 손에서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의 도자기가 아이의 소나기에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시간은 멈췄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중력에 이끌려 추락하는 푸른빛의 유선형, 그것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가는 저 아이의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아이의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안 돼.
제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이었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 눈앞에서 바닥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맺힌 절망과 제 눈동자에 비친 파국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시간이 멈춘 듯 했던 공간을 찢어 발기는 끔찍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먼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푸른빛의 도자기는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는 순간 수만 개의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가루가 되고 어떤 것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제 딸의 마지막 숨결이, 제 영혼의 전부가 그렇게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닥에 흩어진 푸른 파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제 자신의 심장이 터져나갈 듯 울리는 고동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재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바닥에 흩어진 사금파리 조각들에 부딪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찬란한 빛이 제 눈에는 지옥의 불길처럼 보였습니다. 저 빛나는 파편 하나하나가 제 살점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도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망하게 새어나오는 영혼이 빠져나간 자의 공허한 탄식. 그제야 멈췄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퓨즈가 끊어지고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겁고 거대한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순도 100%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악기가 내지르는 것 같은 낯설고도 그악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제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아이의 어깨가 경풍을 일으킨 듯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무엇을 깨트린 줄 아느냐? 회장님 저는 그게. 닥쳐. 내 더러운 입으로 변명 따위 짓거리지 마. 저는 아이의 뺨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아이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목이 위태롭게 꺾였습니다. 이게 어떤 건 줄 알아? 내 목숨이야. 내 딸의 목숨이었다고. 그런데 내년이 감히 내 더러운 손으로. 잘못했어요. 회장님 잘못했어요. 아이는 이제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게 아무런 동정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꺼져가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김 집사, 뭐하고 있어? 당장 전현을 내 앞으로 끌고 와. 김 집사가 황급히 달려와 울고 있는 아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김 집사에게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 중 가장 큰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단면이 제 손바닥을 베고 들어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파편을 아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봐. 똑똑히 봐. 이게 바로 내가 저지른 짓이야.
너는 오늘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차라리 사람을 죽이는 게 나았을 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평생 회장님 곁에서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노예. 내깐년의 인생 따위로 이것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저는 들고 있던 파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오며 울부짖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아이를 내팽개치듯 밀어버렸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기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벌레처럼 징그러워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집사, 전현이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기 전에 당장 끌어내. 저 아이의 모든 짐을 밖으로 내던져버려. 그리고 우리 그룹 법무팀에 연락해. 저 아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라고.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을 거라고 똑똑히 전해.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죽어. 차라리 잘 됐구나. 내 목숨값으로 저 청자값의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기꺼이 죽어야지. 제 잔인한 말은 비수가 되어 아이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닥의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자의 얼굴, 생의 모든 의지를 포기해버린 자의 표정. 회장님, 그래도 이건 너무. 김 집사가 감히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저에게 충고를 하려던 자를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네까지 왜 이래? 저 아이에게 동정심이라도 드는 겐가? 그렇다면 자네도 저 아이와 함께 이 집을 나가면 돼. 저런 불결하고 부주의한 것을 들인 것은 자네니까. 자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죄송합니다. 김 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김 집사는 다른 사용인들을 불러 넋이 나간 아이를 부축하여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아이가 있던 자리에는 흥건한 눈물 자국만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아이는 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바닥 가득 흩어진 푸른빛의 파편들, 제 분노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제 손가락을 찌르고 베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손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여 깨진 청자 조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내쫓은 후 제 시간은 깨진 청자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독한 위스키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진 청자 조각들을 검은 벨벳 상자에 담아두고는 마치 장례를 치른 사람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세상과 저를 단절시켰습니다. 김 집사가 문 밖에서 아무리 저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갈 때마다 제 안의 분노와 슬픔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 술이 깨면 어김없이 바닥에 흩어지던 푸른빛의 파편들과 겁에 질려
울던 그 아이의 얼굴이 망령처럼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지독한 모멸감, 그리고 동시에 제 손으로 딸의 마지막 흔적마저 박살내버렸다는 끔찍한 죄책감, 두 개의 감정이 독사처럼 제 심장을 번갈아 물어뜯으며 단 한순간도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20년 전 그날의 악몽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흙탕물 속에서 저를 향해 뻗어오던 지훈이의 작은 손. 엄마 하고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가 회장님 하고 울부짖던 강은정. 그 아이의 목소리와 겹쳐 들리며 제 고막을 찢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더는 지켜볼 수 없었는지 김 집사가 거의 부술듯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놓인 수많은 술병들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십니다. 그만하시고 제발 나가. 제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 얘기라면 꺼내지도 마. 강은정이 갈 곳이 없다며 아직도 저택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담벼락 밑에서 웅크리고 밤을 새우는 것을 경비팀장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며칠째 굶은 모양인지 안색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그 아이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쫓은 건 나지만 이 지경까지 이른 건 그 아이의 나약함 탓이지. 제 말은 가시가 돋친 방패와 같았습니다. 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회장님께서 청구하신 구상권 때문에 그 아이는 이제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 보증이 필요한 곳은 물론이고 일용직 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제발 선처를. 선처?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을 박살낸 년이야.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은 내가 지난 20년간 겪어온 고통에 비하면 먼지 한 톨만큼도 되지 않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해. 한 번만 더 그 아이 얘기를 내 앞에서 꺼내면 자네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술병을 집어 벽난로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마치 그날의 악몽을 재현하는 듯 했습니다. 김 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의 말이 독처럼 제 뇌리에 퍼져나갔습니다. 담벼락 밑에서 밤을 새운다고? 굶고 있다고? 그 아이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김 집사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저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저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제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은 둘째치고 제 자신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청자를 깬 것은 그 아이지만 그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술기운과 죄책감,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몽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제 눈앞에서 완전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김 집사를 호출했습니다. 제 몰골 역시 그 아이만큼이나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 데려와. 예,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 데려다 놔. 마지막으로 직접 단판을 짓고 내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테니.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김 집사는 초주검이 된 아이를 데리고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이는 정말 해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흙먼지가 묻어 얼룩덜룩한 옷. 그 처참한 몰골이 오히려 제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분노 대신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꼴이 이게 뭐냐? 동정이라도 사려는 수작이야? 죄송합니다.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두툼한 돈 봉투와 각서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여기에는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이 들어있다. 대신 이 각서에 서명해. 청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귀하에게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구상권은 청구하지 않으마. 내 마지막 잡이다. 아이는 떨리는 눈으로 돈 봉투와 각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와 각서에 서명을 하려던 순간 아이의 몸이 종이장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어딜?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제 앞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더러운 몸이 제게 닿을 것만 같아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의 팔을 잡아채는 순간 아이의 낡은 티셔츠 목 부분이 살짝 뒤로 젖혀지며 가동한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하얀 목덜미가 제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치려다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왼쪽 목덜미, 귓불 바로 아래, 거기에 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새가 날개를 펼친 듯한 아주 특이한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눈앞의 모든 풍경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더 깊은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니, 하얗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의 기억이 낡은 필름처럼 제 눈앞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물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피난 행렬 속에서 저는 3살배기 지훈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하고 외치던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던 작은 몸짓, 그리고 아이의 목덜미에 있던 작은 점, 남편과 저만 아는 우리 딸만의 표식이었습니다. 날개를 펼친 작은 새 모양의 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훈이는 죽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지만 그 흙탕물 속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매일 밤 딸아이의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죄책감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저 아이의 목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저 좀 놔주세요. 제 소나기에 잡힌 아이의 팔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 역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덜미에 있는 저 작은 점, 날개를 펼친 새 모양의 저것이 제 심장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20년 전 흙탕물 속으로 사라져가던 제 딸 지훈이의 목에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아니, 아닐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요?
저는 제 안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짓밟기 위해 아이를 더욱 차갑게 몰아붙여야 했습니다. 꼴사납게 굴지 말고 이 각서에 서명이나 해.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쳐냈습니다. 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나가. 오늘은 그냥 나가봐. 네. 못 들었어?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고. 이 각서는 내일 다시 와서 서명해. 저는 아이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목에 있는 저 점을 더는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김 집사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온 저택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집사가 다가와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 집사 자네도 봤나? 무엇을 말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본 게야. 그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서재를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의 목덜미에 있던 그 선명한 점의 모양이 낙인처럼 제 망막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전의 고통이 상실감과 분노였다면 지금의 고통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훨씬 더 잔인하고도 지독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저 아이가 내 딸 지훈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딸은 죽었어. 20년 전에 이미.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싸우며 저를 산채로 파먹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각서에 서명하기 위해 다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를 직접 마주할 수 없어 김 집사를 통해 아이를 별채의 작은 방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김 집사, 저 아이 당분간 별채에 머물게 해. 각서는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보류야. 예, 회장님. 그건 어인. 자네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저 아이가 저택 본관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만 조용히 챙겨줘.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 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가진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서 강은정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봐.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보육원 기록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단 절대 그 아이나 다른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돼. 이건 자네와 나 둘만 아는 일이야. 내 말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단호한 명령에 김 집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초조하게 김 집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 시간에도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강은정, 그 아이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점 하나가 제 이성을 송두리째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김 집사가 첫 번째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은정은 20해 전 경기도의 한 경찰서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3살 정도의 나이였고 심한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름도 나이도 부모에 대한 기억도 전혀 하지 못해서 보육원 원장이 임시로 김은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 뒤 자신의 성을 강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성씨 중에서 강이라는 성이 왠지 모르게 자신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해 전, 그 끔찍한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던 바로 그 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새 살배기 아이, 그리고 강이라는 성, 죽은 남편의 성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제발 우연이라고 누군가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원 기록은 그 아이 몸에 뭔가 특이한 점은 없었나?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가 처음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 작성된 기록 카드 사본입니다. 여기에 특이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변색된 종이 위에는 김은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발견 당시 옷차림 붉은색 원피스, 특이사항 왼쪽 목덜미에 작은 새 모양의 점 있음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붉은색 원피스. 그것은 제가 지훈이의 3번째 생일에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 입혔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 모양의 점. 저는 서류를 든 채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너무... 나가. 당장 나가. 저는 김 집사를 내보내고 서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서재 가장 깊은 곳, 2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었던 낡은 감고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딸랑이, 처음 신었던 앙증맞은 신발, 그리고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새 살배기 지훈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들어 사진 속 딸아이의 목덜미를 확대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록 카드에 적힌 것과 똑같은 모양의 점이 날개를 펼친 작은 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눈물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울음만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만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 내 딸 지훈이가 살아있었다고? 그 끔찍한 흙탕물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그런데 나는 내 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내깐년의 인생 따위로 이것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 아이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저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서재 바닥은 제가 던진 책과 찢어버린 서류들로 아수라장이었지만 그것을 치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별채에 있는 저 아이, 내 딸일지도 모르는, 아니, 내 딸이 확실한 저 아이를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 20년간 저는 단 한순간도 지훈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지훈이는 언제나 3살배기 어린아이였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고 제게 달려와 안기던 작은 아이. 하지만 지금 별채에 있는 저 아이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23살의 낯선 여자입니다. 제가 없는 20년의 세월이 저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의 간극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별채 주변을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그림자를 훔쳐보고 김 집사를 통해 아이의 식사량과 수면 시간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쇠사슬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저 아이를 별채에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젠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김 집사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직접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김 집사를 시켜 은정을 제 서재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아이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앉아. 제 말에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쭈뼛거리다가 소파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직접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제 행동에 아이는 물론이고 곁에 있던 김 집사마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괜찮습니다. 그날은 내가 좀 심했다. 오랫동안 내 목숨처럼 아끼던 물건이라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어.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다. 제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더욱 놀란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각서는 없던 일로 하겠다. 돈 봉투도 다시 가져가. 대신 조건이 있다. 네. 내가 깬 청자, 내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사고 싶다. 무슨 말씀이신지. 앞으로 너는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줘야 한다. 아주 어릴 적 기억부터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빼놓지 않고 그것으로 청자값을 대신하는 거다. 어떠냐? 아이는 제 제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할 겁니다. 저 자신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아이를 곁에 두고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캐내어 제 마지막 희망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 약속하지.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겪었던 일들, 처음 학교에 가서 글을 배웠을 때의 기쁨, 그리고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세상에 부딪혀야 했던 서러움까지. 아이의 이야기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없이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내 딸이, 나의 지훈이가 이런 험한 세상을 홀로 견뎌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를 디저트로 내놓기도 하고 지훈이가 즐겨 듣던 자장가를 오르골로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케이크가 맛있네요. 오르골 소리가 참 예뻐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 기대가 클수록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3살 이전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냥 아주 무서웠다는 것뿐이에요. 캄캄하고 차갑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뭔가 저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고 저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계속 불렀어요. 누구?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엄마,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훈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늘 제 품에 안겨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 손을 놓치기 전까지 아이는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무섭니까? 네. 저는 물을 보면 숨이 막혀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온몸이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육원에서도 장마철만 되면 저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물에 대한 공포, 그리고 엄마를 부르던 희미한 기억, 모든 조각들이 제 딸 지훈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이 확신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이와 함께 정원의 작은 연못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흐리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했습니다. 연못을 보던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은 깊지 않았지만 아이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순간 20년 전 그날의 악몽과 마주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작은 아이. 저는 이성을 잃고 곧바로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아.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아가라고 부르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목덜미. 그곳에는 운명처럼 작은 새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그렇게 아이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 그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잠든 모습은 어릴 적 지훈이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와 한 지붕 아래에서 숨막히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연못 사건 이후 아이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의 열을 닦아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의 얼굴을 마음껏 어루만져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차마 지훈아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깨어났을 때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앓는 동안 저는 아이를 본관의 가장 좋은 손님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지훈이가 시집가기 전까지 쓰게 하려고 꾸며두었던 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내어준 적 없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김 집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제 파격적인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가 먹을 죽을 직접 쑤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제가 서툰 솜씨로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손을 베이기도 하고 죽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쏜 죽을 받아들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거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회장님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시끄럽고 먹기나 해.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냐? 빨리 기운 차려서 내 눈앞에서 거슬리게라도 하란 말이다. 제 말은 여전히 가시 돋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아이도 조금은 느꼈을까요? 아이는 묵묵히 죽을 다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텅 비었던 속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붉은 원피스, 물에 대한 공포, 엄마를 부르던 기억. 모든 정황이 그 아이가 지훈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마지막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고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또다시 희망에 배신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희망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 저는 정말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 그것만이 제 지독한 의심과 희망에 종지부를 찍어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아이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빗질을 하고 난 뒤 화장대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몇 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작은 비닐백에 담았습니다. 마치 중죄라도 저지르는 사람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딸의 유전자를 도둑질하는 어미라니. 이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룹 법무팀의 최 변호사를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그는 제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최 변호사, 자네에게 은밀하게 부탁할 일이 있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백과 제 머리카락 몇 올을 함께 건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친자관계 확인을 의뢰해 주게. 국내 최고의 기관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 일은 자네와 나 단둘만 아는 일이야. 만약 이 일이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그땐 자네와 나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할 걸세.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의도를 묻지 않고 묵묵히 제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피가 마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은 제게 3년, 아니 3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초조함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새 옷을 사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이내 제 관심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엄마와 딸처럼.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쪽에서는 시커먼 죄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저 아이의 웃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회장님, 요즘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어느 날 아이가 제게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애써 지었던 미소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편안해 보인다고? 아니,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도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패를 기다리고 있는 도박꾼의 심정이라는 것을 너는 모르겠지.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 창가에 서서 넋을 놓고 정원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아이를 다시 내쫓아야 할까? 아니면 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저 딸의 대용품으로 곁에 두어야 할까? 어느 쪽이든 지옥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내 애미다. 20년 전에 널 잃어버리고 이제 와서야 알아본 죄 많은 애미다. 라고 말해야 할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이의 눈에 비칠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원망? 경멸? 아니면 동정? 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결과는 직접 서류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는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30분 후 최 변호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얇은 종이 봉투가 제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나가보게. 저는 최 변호사를 내보내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것을 뜯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든 채 2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고 제 손을 잡고 있던 작은 아이. 엄마, 저기 나비야. 하며 웃던 아이의 얼굴.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간 검은 흙탕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인 눈물.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운명의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운명의 봉투를 뜯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20년의 세월을 판결하는 심판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뜨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존재한다면 제 평생 단 한 번의 기적을 허락해 주소서. 제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멎었던 심장이, 지난 20년간 돌처럼 굳어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99%.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제 딸 지윤이가
제 딸이 살아있다는 신의 응답이었습니다. 아, 제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환희인지 고통인지 모를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제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의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희망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내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갖 모진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이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딸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20년 전의 사진을 꺼내 들고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제 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이 어미의 비겁함 때문에 내 딸을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제 딸이 있는 곳, 은정이가 있는 손님방이었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김 집사와 다른 사용인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딸의 얼굴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손님방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아이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기척에 놀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망울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렇게 맑고 예쁜 아이를 나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에게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제 모습에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왜 우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저는 아이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었던 제 무릎을 아이의 앞에서 천천히 꿇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이가 기겁을 하며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의 얼굴을, 제 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제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그리웠던 그 이름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지훈아. 네. 아이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딸.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은정이에요. 아니야, 내 이름은 강은정이 아니야. 내 이름은 강지훈이야. 20해 전 이 어미가 잃어버린 내 하나뿐인 딸 강지훈이라고. 저는 아이의 손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대고 아이의 손등에 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이 어미가,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널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널 내 손으로 또다시 지옥으로 밀어 넣었어. 내가 죽일려니야.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야. 저는 아이의 발치에 엎드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저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죠? 회장님이 저를 불쌍해서, 동정해서 이러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들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도 저처럼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훈아. 저는 품속에서 DNA 검사 결과지와 20년 된 낡은 사진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붉은 원피스를 입은 어린아이와 자신의 목에 있는 점과 검사 결과지에 적힌 친자 관계 확률 99%라는 글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는 죽었을 텐데. 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기어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나 여기 있잖아. 내 엄마 여기 살아있잖아,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품에 안긴 아이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이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저를 부르며 제 옷자락을 놓칠세라 꽉 붙잡았습니다. 20년 전 그 흙탕물 속에서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신에게 그리고 내 딸에게 맹세하며 함께 울고 또 울었습니다. 20년의 길고 긴 세월이 그렇게 우리의 눈물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저주를 퍼부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제 손으로 학대했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품에 안겨 그저 엄마라는 말만 되뇌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도 애틋한 시간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지훈이라 불렀고 아이는 저를 회장님과 엄마 사이에서 위태롭게 오가며 불렀습니다. 그 어색한 호칭의 간극만큼이나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딸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모든 것을 아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입었던 옷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옷들, 아이의 이름으로 들어두었던 적금 통장, 그리고 언젠가 딸이 돌아오면 함께 살고 싶었던 햇살이 잘 드는 방. 하지만 아이는 제가 주는 그 어떤 것도 선뜻 받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엄마,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이렇게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는 게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준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어. 그러니 제발 이 어미가 속죄할 기회라도 주려무나. 제 애원에도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저는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이자 동시에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제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아이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우리가 함께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앨범을 보며 제가 기억하는 지훈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 봐, 지훈아. 이때 내가 3살이었는데 아빠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붓으로 얼굴에 낙서를 했지 뭐야.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는 어릴 때부터 유독 호기심 많고 겁없는 아이였어. 그런 내가 지난 20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제 목소리가 또다시 잠겼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사진 속의 자신과 지금의 저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끄럽고 활기 넘치는 곳. 아이는 그곳에서 파는 떡볶이와 붕어빵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가 제 입에 넣어준 따뜻한 붕어빵 한 조각. 그 달콤함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내 딸이 지난 20년간 먹고 자랐을 이 평범한 행복을 저는 이제야 처음으로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이와 함께 서재에서 깨진 청자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담긴 푸른 파편들, 우리의 비극적인 만남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이 청자 내 아빠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아빠요? 그래. 내 아빠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비록 가난했지만 흙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지. 이 청자는 내 아빠가 평생의 역작이라며 우리 지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지켜달라고 나에게 남긴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저는 20년 만에 남편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던 이야기, 지훈이를 낳고 셋이서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제가 악착같이 회사를 키워야만 했던 이유까지. 나는 강해져야만 했어. 이 험한 세상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거든. 그런데 나는 정작 가장 소중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강한 엄마가 아니라 그저 독한 여자만 되어버렸어. 제 고백에 아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강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내셨잖아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엄마는 언제나 제 엄마였어요. 아이의 위로에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룹의 모든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후계자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임원들은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제 옆에 앉은 지훈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딸 강지훈입니다. 지난 20년간 제 곁을 떠나 있었지만 이제 제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제 모든 것을 물려받아 우리 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가씨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지금부터 내가 할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딸을 최고의 경영자로 키워낼 겁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굳게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 엄마가 너를 세상 최고의 여자로 만들어줄게. 너는 내 아빠와 나를 쏙 빼닮은 아주 특별한 아이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깨진 청자 조각들이 담긴 상자를 사이에 두고 엄마, 그래, 내 딸. 저 청자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아니, 한번 깨진 것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상자에서 가장 큰 파편 두 조각을 꺼내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조각들을 보면서 영원히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이 상처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날들의 가장 소중한 이정표가 되어줄 게다. 아이는 제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함께니까요. 상처는 남겠지만 그 상처를 보듬으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완전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제 품에 안긴 딸의 온기가 제 텅 비었던 지난 20년의 세월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한 사람의 전부였던 푸른빛의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은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들은 깨진 조각들을 거울 삼아 남은 날들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미안하다는 말, 괜찮다는 그 한마디를 건네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녀의 이야기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더 잡아줄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